지금 세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모두 이 나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같은 강대국들이 부러워하는 무언가가 과연 무엇일까요? 심지어 그 기술을 역수입하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현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리사 슈미트입니다. 베를린에서 에너지 정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10년간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해왔던 사람이죠. 2024년 7월 베를린의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집에서 독일 정부 에너지 전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어요. 또 정전이었죠. 훅 몰려오는 더위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촛불을 켜고 앉아 있으니 마음이 복잡해지더군요. 이번 달만 벌써 4번째 정전이었거든요. 노트북 배터리로 간신히 켠 화면에는 유럽 전역의 정전 현황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벨기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이 오히려 전력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죠. 그날 밤 동료 마르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알리사, 정전 괜찮아? 우리 동네도 완전히 나갔어. 응, 촛불 켜고 있어. 마르틴,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탈원전은 옳은 방향이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촛불을 켜고 사는 게 진정한 에너지 전환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국제에너지 정책회의를 준비하다가 한 자료가 눈에 띄었어요. 각국 전력 공급 안정성 비교표였습니다. 독일의 연간 정전 시간은 247분. 유럽 평균보다는 양호하지만 여전히 4시간이 넘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표 아래쪽에 있는 한 나라의 수치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대한민국 7.8분.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해봤지만 똑같더군요. 이상하네. 한국이 우리보다 전력 시스템이 좋다는 건가?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K-팝이나 삼성 정도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며칠 후 국제에너지 포럼에서 일본인 동료 다나카 씨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한국은 정전이 뉴스가 되는 나라예요. 몇 분만 전기가 나가도 신문에 실릴 정도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전이 뉴스가 된다고요? 네. 한국 사람들에게는 전기가 나가는 게 그만큼 이상한 일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정전이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한국에서는 정전이 뉴스가 된다니.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디지털 변전소, 실시간 자동 복구 시스템. 생소한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또 정전이 됐습니다. 호텔 전체가 어둠에 잠겼죠. 또 나갔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복도에서 들리는 불평 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둠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자고.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지 알아보겠다고요. 다음 날 독일 에너지부에 국제기술 비교 연구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승인이 나자마자 인천행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우수하다면 독일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틀렸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창밖으로 보이는 베를린의 불빛들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언제 또 꺼질지 모르는 불안한 빛들이었어요.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독일 사업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에 출장이세요? 네, 에너지 정책 연구 때문에 가는 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제가 삼성과 일하는데 그들의 시스템은 24시간 멈추지 않거든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24시간 멈추지 않는다고요? 네, 전기 걱정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공항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독일 공항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조명을 줄였는데 인천공항은 마치 거대한 보석상자 같았어요. 에너지 낭비 아닌가?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전기를 걱정할 이유가 없구나.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완벽했어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모든 좌석에 USB 충전 포트가 있었죠. 독일에서는 대중교통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며 여름에도 에어컨을 제한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 9시인데도 도시 전체가 나처럼 밝았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춤추고 한글 간판들이 색색깔로 빛나고 있었어요. 한강 위의 다리들도 아름다운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기사님께 물어봤어요. 아저씨, 한국은 정전이 자주 일어나나요?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전이요? 제가 30년 넘게 택시 운전하는데 정전으로 신호등이 꺼진 건 태풍 올 때 딱 2번 봤어요. 그것도 몇 분 만에 바로 복구됐고요. 2번만요? 평상시엔 정전이라는 게 없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편의점, 카페, 아파트, 사무실, 모든 곳에 불이 켜져 있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니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한강이 흐르고 그 위로 무지개빛 다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63빌딩의 조명이 하늘을 비추고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거대한 전광판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베를린과 비교해봤습니다. 베를린은 밤 10시만 되면 대부분의 조명이 꺼지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마치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전력 공급 현황을 찾아봤어요. 한국의 전력 자급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고 원전, 화력,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조합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죠. 다음 날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에너지 정책 연구자라고 소개하니 흔쾌히 견학을 허락해 주더군요. 내일 아주 본사로 오시면 이문석 박사님이 직접 안내해 드릴 거예요. 기대가 됐습니다. 과연 한국의 전력 시스템이 어떨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겠죠. 호텔 로비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걱정 없이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고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죠.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전기 요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전기 요금이요? 글쎄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 별로 신경 쓴 적이 없는데요. 깜짝 놀랐어. 독일에서는 한 달 전기 요금이 200유로가 넘거든요. 오후에 명동을 걸으며 거리 곳곳에 디지털 광고판들을 봤어요. 모두 선명하고 밝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LED 스크린들이 영상을 재생하고 홀로그램 같은 3D 광고도 보였어요. 독일이라면 에너지 낭비라고 난리가 났을 텐데.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분수쇼가 시작됐는데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추고 형형색색의 조명이 한강을 물들였어요. 독일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런 조명 쇼들을 대부분 중단했거든요. 그날 밤 독일에 있는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 와서 충격받고 있어. 여기는 정말 다른 나라야. 마르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설마 그 정도일까? 창밖에 서울 야경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게 매일 밤 풍경이야. 정전 걱정 없이.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정말 독일과는 다른 차원의 전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찍 KTX를 타고 나주로 향했습니다. 고속철도 안에서도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객실 안 모든 좌석에는 전원 콘센트가 있었거든요. 나주역에 도착하자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차로 10분 정도 이동하니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건물 앞에서 이문석 박사님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기술자라기보다는 철학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리사 박사님.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을 연구하러 왔어요. 좋습니다. 먼저 우리 시스템의 심장부를 보여드리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스크린이 펼쳐진 방이 나타났어요. 이곳이 국가전력관제센터입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한국 전역의 전력망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수천 개의 점들이 푸른 빛으로 깜박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하나하나가 뭔가요?
발전소, 변전소, 송전선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200만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어요. 전국의 전력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각 지역의 전력 수요와 공급이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문석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초도 전력 공급을 멈출 수 없습니다. 잠깐 멈춘다고 해도 누군가의 일상이 무너지거든요. 화면 한쪽에서 노란색 경고등이 깜박거렸어요. 부산 지역에 전력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네요. 그러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여유 전력을 부산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조작한 건 아니네요. 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0.1초 만에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해요. 감탄했습니다. 독일의 전력망은 아직도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부분이 많은데 말이에요. 이문석 박사님이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디지털 변전소 원격 관제실입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전국의 변전소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만약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자동으로 대체 경로를 찾습니다. 그때 화면 하나에서 빨간색 경고가 떴습니다. 대구 변전소에 이상이 생겼네요. 하지만 곧바로 다른 화면에서 녹색 신호가 켜졌어요. 벌써 우회 경로로 전환됐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이 사실을 모를 거예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정전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0.01초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아서 실행하는 거죠. 점심시간에 이문석 박사님과 함께 식당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솔직히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문석 박사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불이 꺼졌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꺼지지 않게 만든 거예요. 오후에는 실제 변전소를 견학했습니다. 나주 디지털 변전소였어요. 이곳은 완전 무인 자동화 변전소입니다. 거대한 시설이 혼자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대비합니다. 변전소 곳곳에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독일의 전력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지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이문석 박사님이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옥상에서 내려다본 나주 시내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아파트, 상가, 가로등이 모두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모든 불빛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거군요. 네,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신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기를 신뢰해요. 언제나 켜져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신뢰요? 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신뢰예요. 국민이 전력 시스템을 신뢰하니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밤은 정말 낮보다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문석 박사님이 저를 한국전력 역사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스템을 보셨으니 오늘은 그 배경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역사관에 들어서자 1948년이라고 적힌 전시물이 눈에 띄었어요. 여기부터 시작해보죠. 이문석 박사님이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서울 시내가 완전히 어둠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1948년 5월 14일 서울 대정전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북한이 38선 근처 송전탑을 폭파했어요. 서울과 경기도 전체가 3일 동안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낮인데도 신호등이 꺼져 있고 사람들이 길 한복판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됐나요? 수술 중이던 환자들이 위험에 빠졌어요. 의료진들이 손전등을 들고 응급수술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문석 박사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1970년대 전시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은 전력이 부족해서 계획정전을 했습니다. 계획정전이요? 네.
매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별로 돌아가며 전기를 끊었어요. 전시된 신문 기사가 보였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11시까지 종로구 일대 정전이라는 헤드라인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촛불과 등잔불로 생활했어요. 아이들은 등잔불 아래서 숙제를 했죠. 이문석 박사님이 당시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한 중학생이 쓴 일기예요. 오늘도 등잔불을 켜고 공부했다. 언제쯤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라고 적혀 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1978년 전환점이 왔습니다. 다음 전시물에는 고리원전 1호기 준공식 사진이 있었어요.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날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부산 시민들이 처음으로 밤에도 형광등을 켜고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이문석 박사님이 또 다른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고리원전이 가동된 첫날 한 초등학생이 쓴 일기예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도 낮이 온다고 적혀 있어요. 울컥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전기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희망이었던 거죠. 198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력 공급이 안정됐어요. 전시된 그래프를 보니 1980년 이후 한국의 전력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문석 박사님이 저를 영상 시청실로 안내했습니다. 실제 경험자들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80대 할아버지가 나와서 말했어요. 1948년 정전 때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3일 동안 서울이 완전히 멈췄죠. 그때 느꼈어요. 전기가 없으면 문명이 무너진다는 걸. 다른 할머니도 나왔습니다. 1970년대 계획정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녁 6시만 되면 온 동네가 정말 깜깜해졌거든요. 그런데 같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정말 좋아졌어요. 밤에도 환하고 전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영상이 끝나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사님,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기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꿈이고 희망이며 미래예요. 이문석 박사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 밖에 보이는 불빛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해요. 누군가의 일상이고 누군가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꺼뜨릴 수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기가 곧 사람이에요.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에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박사님, 독일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환경만 생각하고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환경도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을 위한 환경이어야죠. 한국은 어떻게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나요? 기술과 철학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다시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국의 전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직원들을 만났어요. 한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교대로 근무해요. 1초도 놓칠 수 없거든요. 힘들지 않나요?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요. 5,200만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부심이 느껴져요. 또 다른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에요. 병원의 수술실, 학교의 교실, 모든 곳에 우리가 보내는 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해가 저물어 가자 이문석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알리사 박사님, 기억해 주세요.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는 역사가 담겨 있어요. 어둠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절함이 만든 시스템이라는 걸. 다음 날 새벽, KTX를 타고 강원도 삼척으로 향했습니다. 이문석 박사님이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삼척에 우리나라 최신 기술이 집약된 발전소가 있어요. 3시간 후 삼척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흰색 건물들이 보였어요. 김준명 팀장이 입구에서 저희를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엔지니어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독일에서 오신 알리사 박사님이시죠? 저는 이곳 책임자 김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먼저 우리 기술의 핵심을 보여드리죠. 발전소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터빈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곳은 수소온소 발전소예요. LNG와 수소를 섞어서 발전하는 거죠. 김준명 팀장이 파란색 파이프들을 가리켰습니다. 수소를 섞으면
CO2 배출량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수소 발전이 아직 실험 단계인데 한국은 이미 상용화했다니요. 중앙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발전소 전체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발전소의 가동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김준명 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99.99%입니다. 99.99%요? 네, 1년에 1시간도 안 멈춰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의 발전소들은 월 평균 10시간 이상 멈추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성과가 가능하죠? 예측 정비 시스템 때문이에요. 인공지능이 고장날 부품을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독일의 발전소는 부품이 고장나고 나서야 교체하는데 한국은 고장나기 전에 미리 교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김준명 팀장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술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발전소를 수출했어요. 수출이요? 네. 사우디에서 한국 기술을 직접 요청했거든요. 화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건설된 발전소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안정성 때문이에요. 우리 기술로 지은 발전소는 99.99%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김준명 팀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UAE, 필리핀, 인도네시아에도 우리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한국이 전력 기술 수출국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에요. 점심시간에 발전소 옥상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팀장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나요? 김준명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99%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1%가 누군가의 일상이고 누군가의 삶이니까요. 1%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해요. 발전소가 1% 불안정하다는 건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오후에 삼척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시골 도시였지만 인프라가 놀라웠어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상점에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장님, 정전 때문에 불편한 적 있나요?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장사하는데 정전은 태풍 올 때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것도 30분 만에 복구됐고요. 평상시엔 정전이라는 게 없죠. 카페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닌 시골 마을인데도 전력 공급이 완벽했어요. 김준명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이든 삼척이든 전기에 차별이 없어요. 모든 국민이 똑같은 품질의 전력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해질 무렵 삼척항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발전소의 하얀 굴뚝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 수증기 안에는 CO2가 30% 적게 들어있어요. 환경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은 거군요. 그게 우리의 철학이에요. 환경을 위해 안정성을 포기하거나 안정성을 위해 환경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밤이 되자 삼척 시내가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임에도 가로등들이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밤새도록 켜져 있어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력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철학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준명 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알리사 박사님,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를 아시겠죠? 네, 사람을 위해서군요. 맞습니다. 기술은 수단이고 목적은 사람이에요.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서 이문석 박사님이 저를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력의 미래 모습을 보여드리겠어요.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상암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 전체가 LED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벽면에는 거대한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전기로 작동하는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쓰는 전력의 50%는 자체 생산해요. 이문석 박사님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투명한 태양광 패널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 태양광 패널들이 전력을 생산하고 남는 전력은 배터리에 저장합니다. 역에서 나와서 상암뒤 거리를 걸었습니다. 건물마다 LED 외벽이 설치되어 있었고 가로등은
스마트 가로등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저 가로등들이 특별한가요? 네, 사람이 지나가면 밝아지고 아무도 없으면 어두워져요. 실제로 우리가 지나가자 가로등이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 어두워졌어요. 인공지능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길 곳곳에는 전기차 충전소들이 보였어요. 한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24만 기를 넘었어요. 어디서든 30분 이내에 충전소를 찾을 수 있죠. MBC 사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이 건물 외벽을 감싸고 있었어요. 저 LED 스크린의 전력 소모량이 엄청날 텐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최신 LED 기술로 전력 효율이 크게 향상됐거든요. 스크린에서는 아름다운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모습, 서울 시내 풍경, 한국의 자연 경관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 전기를 정말 믿고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전기 걱정을 하지 않아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신뢰의 힘이에요. 국민들이 전력 시스템을 신뢰하니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오후에 월드컵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들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풍력 발전기가 있네요. 공원을 걸으며 보니 곳곳에 태양광 벤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 벤치에서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나요? 네, USB 포트가 달려 있어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로 무료 충전이 가능하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벤치조차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한 대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벤치에서 핸드폰 충전 자주 하세요? 네, 거의 매일 해요. 수업 들으러 가다가 배터리 없으면 여기서 충전하고 가거든요. 신기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이제는 당연해졌어요. 서울 곳곳에 이런 시설이 많거든요. 감탄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첨단 인프라가 일상이 된 거예요. 해질 무렵 한강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반포대교에서 분수쇼가 시작됐어요.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추고 형형색색의 조명이 한강을 물들였습니다. 이런 쇼를 매일 하나요? 네.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해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거든요. 분수쇼를 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밤이 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 양쪽의 고층 빌딩들이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를 시작했어요. 건물 전체가 하나의 스크린이 되어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63빌딩, 여의도 IFC, 모든 건물이 참여해요. 수십 개의 고층 빌딩들이 동시에 영상을 재생하니 마치 거대한 야외 극장 같았어요. 한강공원 곳곳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이 광경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전기 걱정 없이 이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늦은 밤까지 한강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한국은 24시간 도시예요. 언제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문석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알리사 박사님, 오늘 보신 게 한국의 현재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해요. 한국은 그 원칙을 지키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믿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 양쪽으로 펼쳐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장들, 아파트 단지들, 상업시설들, 모든 곳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꺼내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1948년 정전 사건부터 계획정전 시대, 고리원전 가동, 스마트 그리드 구축, 수소온소 발전소, 그리고 상암 DMC까지 말이에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현재를 보았다. 그것은 독일의 미래가 되어야 할 현재였다. 12시간의 비행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밝은 공항과 비교하니 확연히 달랐습니다. 베를린행 기차 안에서도 전원 콘센트가 부족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그날 밤 바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력 시스템 현장 보고서. 한국의 연간 정전 시간은 8분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5,200만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쓰다 보니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1948년 3일간의 정전이 남긴 상처를 딛고 1970년대 촛불 시대를 지나 지금의 불야성을 만들어낸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새벽까지 써내려갔어요.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다. 서울 시민이든 삼척 시골 마을 주민이든 모두에게 동일한 품질의 전기를 공급한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는 손이 떨렸어요.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졌다. 한국에서 그 답을 찾았다. 몇 주 후 독일 정부는 한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계기가 된 거였어요. 알리사, 내가 한국을 다녀온 게 큰 전환점이 됐어. 장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어. 내가 담당하게 될 거야. 기뻤습니다. 한국에서 본 기술들을 독일에 도입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몇 달 후 저는 한독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EU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전력기술의 유럽 홍보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항상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앞서 있나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놀라실 겁니다. 1년 후 유럽 전역에서 한국의 전력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회의적이던 에너지 정책 컨설턴트에서 한국 기술의 전도사가 된 거죠. 매번 강연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본 것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을, 한 번 꺼졌던 불을 다시는 꺼지지 않게 만든 나라의 이야기를.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가요? 철학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전기를 상품이 아니라 권리로 생각해요.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1948년 서울 대정전 이후 한국 사람들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국민을 어둠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계획정전 시대의 아픔, 고리원전 가동의 감동, 그리고 지금의 스마트 그리드까지.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어둠을 경험한 민족의 간절함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삼척 수소온소 발전소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곳은 CO2 배출량을 30% 줄이면서도 99.9% 가동률을 유지합니다. 청중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이념에 매몰되어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한국은 실용적 접근으로 2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이탈리아 장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스마트 그리드, ESS, 예측 정비 시스템. 이미 검증된 기술들입니다. 상암 DMC의 사진들을 보며 설명했어요. 여기서는 전력의 30%를 자체 생산해요. 태양광, 풍력, 지열을 모두 활용하면서도 시민들은 전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조화가 가능한 거죠? 신뢰 때문입니다. 국민이 전력 시스템을 신뢰하니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한강 분수쇼 영상을 틀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물줄기가 춤추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런 쇼를 매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청중들이 감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런 것들을 포기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늘리고 있어요. 스페인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철학이에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탈원전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목표여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갈 차례예요.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여러 장관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알리사 박사님,
한국 기술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요. 벨기에 장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발표 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박사님, 한국이 정말 그렇게 앞서 있나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충격받을 겁니다. 유럽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생각을 바꿔야 해요. 이념보다는 현실을, 정치보다는 국민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저는 기술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배웠어요. 한 번 꺼졌던 불을 다시는 꺼지지 않게 만든 나라. 그 나라가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진정한 발전은 모든 사람이 행복할 때 완성된다. 오늘도 저는 사무실에서 한국의 야경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 불빛들이 지금도 1200만 한국인의 일상을 밝히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도시들도 그런 불빛을 갖게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한국이 보여준 기적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들이 누군가의 사명감과 고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니 다시금 감사한 마음에 숙연해지네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정신과 기술력이 합해져 세계인들의 모범이 되었다니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많이 가져올게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